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국민의 대탈출이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홋카이도 제철소가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던 그 순간 20년을 회사에 바친 총부부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딸이 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 오열하던 그는 곧 더 큰 절망과 마주했는데요. 일본 의료진의 냉정한 한마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상태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과거 병으로 잃은 첫째 아들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순간 조용히 움직인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은 한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일본을 뒤흔든 탈출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일본 하늘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일본 전역에 이 영상이 퍼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성해라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나카야마 히데아키, 올해 56입니다. 일본 제철 홋카이도 공장에서 20년째 총무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40분, 저는 공장 3층 사무실에서 월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평소처럼 용광로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고 작업복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이 쏟아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고 곧이어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제2공장 용광로였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을 때 이미 직원들이 비상계단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20년 동안 총무부장으로 일하며 익힌 비상 매뉴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먼저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제2공장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부서진 철골 사이로 불길이 치솟았어요. 공장 마당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고 누군가는 동료를 부축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숨 쉬기조차 힘들었죠. 부장님.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총무팀 사토 대리였어요. 그의 얼굴은 재투성이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상자 수는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제2공장에만 50명 넘게 있었는데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본사 상무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카야마 부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언론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보고서 올리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전화를 넣고 다시 현장을 바라봤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사토 대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상자 명단부터 작성하세요. 저는 소방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쯤 임시대책본부가 설치된 제1공장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이 있었어요. 공장장과 안전팀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요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탁자 위엔 검게 그을린 안전모들이 놓여 있었죠. 사망자 3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28명입니다. 안전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인은 용광로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조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공장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피해액은요? 최소 500억엔. 복구에 6개월은 걸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이미 몇 년째 적자였고 미국 기업 인수건도 불발됐죠. 이번 사고는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나카야마 부장.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구 총괄은 부장이 맡으시오. 20년 경력.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공장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점검하고 밤 11시까지 복구 계획을 짰어요. 부서진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와 통화하고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제3 공장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방수포를 덮는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아내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잠깐이면 돼요. 유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리는 제 딸입니다. 28살,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얼마나 안 좋은데요?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요. 기침이 계속되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때 현장 감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재 운반 트럭이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미안해요.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어요. 유리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고 발생 2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사무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어요. 휴대전화 화면엔 아내한테서 온 문자 20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 상태 악화, 병원에서 입원하래요 여보. 전화 좀 받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말고 다시 내려놨어요.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고비였고 제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춰버렸죠. 다음 날 아침 6시 본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나카야마 부장, 도쿄로 올라오십시오.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요? 복구 작업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출발하세요.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눈 덮인 들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서 복구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유리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도쿄역이에요. 회의 때문에. 병원으로 와요. 지금 당장.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유리가 폐암이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역 대합실 소음이 멀어지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이기. 뭐라고요? 이기. 폐암. 지금 당장 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본사 회의실이 머릿속을 스쳤고 동시에 병원 침대에 누운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본사가 아닌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바닥에 반사됐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갔어요. 저는 3층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제가 아는 활기찬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옆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요. 여보. 아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반대편에 섰어요. 유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유리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오후 2시쯤 담당 의사가 상담실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의사는 책상 위에 CT 사진을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폐암 2기 단계입니다. 왼쪽 폐에 종양이 있고 크기는 약 3cm예요. 의사가 사진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희뿌연 영상 속에 하얀 덩어리가 보였죠.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현재 저희 병원 흉부외과 수술 대기가 6주입니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6주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이에 암이 더 퍼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의료 시스템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 부족, 병상 부족.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가지 제안이 있긴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이요? 네. 한국은 암 수술 시스템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대기 기간도 짧고 의료진 실력도 뛰어나죠. 특히 폐암 생존율이 일본보다 높아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봤고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죠. 식탁 위 우동은 그대로였고, 저희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이 생각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이, 저희의 첫째 아들. 유이도 폐 때문이었잖아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유이는 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 하더니 병원에서 희귀 폐질환 진단을 받았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3달 만에 유이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 관을 바라보던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남은 가족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유리만큼은.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유리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안 잃어요. 절대로. 어떻게요? 6주를 어떻게 기다려요? 한국으로 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게 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사는요? 홋카이도 복구는요? 그딴 거. 저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했습니다. 회사고 뭐고 제 딸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울대형 병원들을 검색했고 국제진료부에 이메일을 보냈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서울종합암센터입니다. 환자분 CT 영상과 소견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4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카야마 씨, 서울종합암센터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김민지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검토 결과 수술 가능합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 입국 후 바로 검사 진행하고 2주일 안에 수술 스케줄 잡을 수 있습니다. 2주일이요? 네. 저희 병원 흉부외과는 대기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일본에선 6주, 한국에선 2주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상세한 견적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하신 것 같으니 필요 서류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유리 곁에서 졸고 있었고 유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서 연락 왔어요. 2주일 안에 수술 가능돼요. 아내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저녁 유리가 깨어났을 때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한국 가서 치료받자. 유리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물었어요. 한국요? 응. 거기선 빨리 수술할 수 있대. 아빠가 다 알아봤어.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유이 오빠처럼은 안 되고 싶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오빠와 같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 돼. 절대 그렇게 안 돼. 아내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킬 거야. 이번엔 반드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번엔 절대 잃지 않는다. 유이에게 하지 못했던 약속. 이번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설령 그게 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요. 한국행 준비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 전무였어요. 나카야마 부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쿄입니다. 가족, 일로. 홋카이도 복구 현장은 누가 책임지고 있죠? 사토 대리가 임시로. 임시로요? 전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총무부장이 사고 현장을 신입 대리한테 맡기고 자리 비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침묵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본사로 출근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병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 아래 도쿄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본사요. 뭐래요? 내일 출근하래요.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농담이에요? 유리가 이런데? 나도 알아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유리는 약 기운에 잠들어 있었죠. 작고 여린 얼굴, 산소 마스크에 맺힌 습기, 가늘게 오르내리는 가슴. 제 딸이었습니다. 안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회사 안 가요. 유리가 먼저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왔어요. 최소한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전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섰습니다. 앉으시죠. 서 있겠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카야마 부장,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홋카이도 사고로 손실액이 800억엔을 넘었어요. 주가는 반토막 났고 노조는 파업 운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인력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전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부장은 20년 동안 회사에서 뭘 배웠습니까?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를 저버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됐지만. 안 됐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폐암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일본 병원들은 6주를 기다리래요. 6주요. 전무가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2주일 안에 수술 가능하대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국이요? 전무 표정이 굳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곳밖에 없어서요. 일본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6주를 어떻게 기다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그 사이에 죽으면 어쩌라고요? 전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카야마 부장, 저도 아버지입니다.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회사엔 6천 명이 일합니다. 그들의 생계도 부장 어깨에 달렸어요. 홋카이도 복구가 늦어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럼 6천 가족이 거리로 내몰려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딸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제가 간청했습니다. 딸 한국에 입원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귀할게요. 안 됩니다.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홋카이도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부장 의무예요. 저는 전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총무부장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전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카야마 부장, 지금 회사를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사직하겠습니다.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20년 경력을 이렇게 버립니까? 제 딸 생명보다 중요한 경력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전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야마 부장, 나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여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장 입은 회사원들이 무표정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죠. 저도 한때 저들처럼 살았습니다.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전부는 따로 있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직했어요. 뭐라고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 걱정 없이 유리 돌볼 수 있어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죠. 지금은 유리만 생각해요. 저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깨어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응. 회사는요? 회사. 저는 웃었습니다. 회사보다 우리 딸이 더 중요하지. 유리가 미소 지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병원에서 최종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입국 날짜 정해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레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도착하시면 저희 직원이 마중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도쿄에서 인천까지 편도 3장.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뭐요? 회사 그만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20년 회사 생활보다 우리 딸 하루가 더 소중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좋은 아빠여서요.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밤 10시쯤 유리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카야마 부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일본 경제산업성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부에서 전화라니. 무슨 일이신지요? 일본 제철 사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정부청사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사직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뿐 아니라 정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가슴이 가색히 정부청사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경제산업성 과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명찰엔 제조산업과 야마구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나카야마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야마구치 과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일본 제철 홋카이도 공장 사고 보고서입니다. 읽어보셨죠? 네. 사망자 3명, 부상자 40명, 피해액 800억엔.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 하나입니다. 야마구치 과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총무부장이 복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족 병환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네. 야마구치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카야마 씨,
지금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창밖을 가리켰어요. 도쿄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 밀렸고 자동차는 중국한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철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그 제철이 무너지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죠. 야마구치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카야마 씨, 당신은 지금 일본을 버리는 겁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일본 병원에서도 치료 가능하지 않습니까? 6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 딸은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고요? 야마구치 과장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 관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분쟁. 외교적으로 최악입니다. 그게 제 딸 병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습니다. 야마구치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제철 임원 가족이 한국 병원으로 간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일본 의료 못 믿어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제철 주가는 또 폭락하고 정부는 비난받고 그래서 제 딸을 죽으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을 위해 제 딸을 희생하란 겁니까? 야마구치 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나카야마 씨, 저도 아버지입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개인이 아닙니다. 일본 제철 20년 근속자이고 홋카이도 사고 핵심 인물이에요. 당신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쩌란 겁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도쿄대 병원에 연락해서 빨리 수술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특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 딸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아야 해요. 그럼 사흘은요? 사흘이면 제가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야마구치 과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카야마 씨, 당신 지금 국가를 거역하는 겁니까? 거역이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일 뿐입니다. 앉으십시오.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야마구치 과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야마 씨, 나가면 후회합니다. 정부가 움직이면 당신 여권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권이요? 출국 금지까진 아니지만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야마구치 과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협조하십시오. 그게 당신과 일본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그 어떤 압박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쿄의대 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론 점심시간 도쿄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원들이 식당으로 들어가고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겐 그런 일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압박하네요. 한국 가지 말래요. 왜요? 국가 이미지 어쩌고, 외교 관계가 어쩌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갈 거죠? 당연하죠. 저는 아내를 봤어요. 회사도 버리고 정부도 거역했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우리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딸만 살면 돼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 보고 있었어요. 뭐 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병원 후기요. 유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일본 환자들 후기였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유리가 저를 봤어요. 아빠, 정말 거기 가도 돼요? 당연하지. 회사는요? 아빠 직장. 아빠는 이제 직장 없어. 유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우리 딸 살리려고 그만뒀지. 미안해요. 왜 미안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저는 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리야,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회사도, 정부도, 아무것도 아니야. 유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쿄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저는 이 도시에서 56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제 인생 전부가 여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한국병원 코디네이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레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도쿄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본. 하지만 저는 아버지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그 위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옆에서 짐을 끌었어요. 3월 초 서울은 도쿄보다 조금 쌀쌀했습니다. 나카야마 씨 가족분이십니까? 한국어로 말하는 여성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종합암센터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김민지입니다. 전화로 통화했었죠. 그녀가 일본어로 바꿔 말했어요. 유창했습니다. 차량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공항을 나서니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와 짐을 실었고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유리는 제 옆 좌석에 기댔고 아내는 유리 손을 꼭 잡았죠. 공항에서 병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민지 씨가 설명했어요. 도착하시면 바로 입원 수속 진행하고 내일 아침 정밀 검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검사 안 하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컨디션 봐서 내일이 낫겠다고 의료진이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론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간판들, 낯선 글자들. 모든 게 일본과 달랐어요. 아빠,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무서워요. 뭐가? 모르는 나라에서 수술받는 게.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엄마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여기 의사 선생님들 실력 좋대. 곧 나을 거야.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서울종합암센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20층짜리 건물 2동이 연결돼 있었고 입구엔 사람들이 북적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지 씨가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국제진료센터로 갔어요. 깨끗한 대기실, 친절한 직원들, 일본어 안내 표지판까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12층 2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오늘은 쉬시고 내일 아침 7시에 검사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일본어로 설명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벨 누르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유리는 침대에 누웠고 아내는 짐을 정리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곳이 제 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유리는 몇 숟갈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 없어요. 조금만 더 먹어. 아내가 권했지만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토할 것 같아요. 저는 유리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 있네? 조금. 간호사 불러야겠다. 병실로 돌아와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왔고 체온을 쟀어요. 38도 2예요. 조금 높긴 한데 여행 피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내일 검사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푹 주무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희는 유리 옆에 앉았어요. 유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밤 10시쯤 유리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콜록, 콜록, 물 마셔. 아내가 물컵을 건넸지만 유리는 마시지 못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콜록, 컵. 갑자기 유리가 입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뭔가 흘러나왔어요. 피였습니다. 유리야. 아내가 소리쳤어요. 저는 황급히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왔어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유리 가슴에 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호흡곤란 증세가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중환자실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순식간에 병실이 분주해졌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었고 의료 장비가 연결됐죠. 유리는 산소 마스크를 썼고 저희는 뒤따라 복도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기계음과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여러 침대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죠.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저희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저희 딸이. 의료진이 처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환자실 문이 닫혔어요. 저희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암세포 진행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폐 기능도 많이 약해졌고요.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종양이 기관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수술은 할 수 있나요? 지금 상태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일단 폐 기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일주일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이에 더 나빠지면요? 의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카야마 씨,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뭔가 울컥했어요. 일본 의사들은 어렵다, 힘들다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의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의사가 돌아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중환자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네.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포기 안 한대요. 정말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어요.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유리를 잃을까봐, 또다시 아이를 보내야 할까봐. 유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관 속에 누워있던 5살 아들.
그때 아무것도 못했던 무력한 아버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저는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저희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손 소독하고 가운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유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엔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가 표시됐죠. 하지만 숨소리는 어젯밤보다 고른 것 같았어요. 유리야.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리가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아빠도요? 아빠도 있어. 저는 유리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유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9시 담당 의료진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는 상담실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앞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흉부외과 이준혁 교수입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의사가 자기소개했어요. 종양내과 김서연 교수, 호흡기내과 박민수 교수입니다. 함께 유리 씨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유리의 CT 영상이 떴습니다. 어젯밤 응급 CT 결과입니다. 종양이 기관지를 압박하고 있고 흉수도 차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종양 크기를 줄이고 폐 기능을 회복시켜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김서연 교수가 설명했어요. 첫째, 표적항암제로 종양 성장을 억제합니다. 유리씨 유전자 검사 결과 EGFR 변이가 있어서 표적 치료가 효과적일 겁니다. 둘째, 기관지 스텐트 삽입으로 기도를 확보합니다. 박민수 교수가 이어받았어요. 압박된 기관지를 넓혀서 숨 쉬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셋째, 흉수 제거하고 폐 기능 회복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준혁 교수가 마무리했어요. 이 3가지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진행하면 수술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저를 봤고요. 일본에선 힘들다고만 했는데 여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쉽진 않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저희 팀은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성공시켰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날 오후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먼저 표적항암제 투여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에 약을 연결했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유리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구토, 설사, 피부 발진 같은 거요. 증상 나타나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희는 침대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 다행히 유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견뎠어요. 다음 날 아침, 기관지 스텐트 시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유리는 금식했고 저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국소 맞추라 1시간이면 끝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아내는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5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어요. 침대가 나왔고 유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스텐트 잘 들어갔어요. 이제 숨 쉬기 훨씬 편할 겁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유리는 달라 보였어요. 숨소리가 편안했고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았습니다. 아빠. 응. 숨 쉬기가 좀 편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요. 사흘째 되던 날 흉수 제거 시술을 했습니다. 늑막에 가는 관을 넣어 고인 물을 빼내는 거였어요. 800cc 정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만큼이나 차 있었어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숨 쉬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 폐가 제대로 펴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유리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침대에 앉을 수 있었고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닷새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의료진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새 CT 영상을 보여줬어요. 종양이 3cm에서 2cm로 줄었고 기관지 압박도 해소됐어요. 폐 기능도 많이 회복됐고요. 그럼, 네, 수술 가능합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언제요? 사흘 후 예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하고 싶어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직 감사는 일러요. 수술 성공해야죠. 이준혁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유리 씨는 젊고 회복력도 좋아요. 잘 될 겁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유리가 안정됐고 내일 수술 전 검사만 남았거든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밥이었어요.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6주 기다리는 동안 유리가,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대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의사 선생님들 믿어요. 일본에선 포기하라던 걸 여기선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도 버리고 정부 압박도 견디고 낯선 나라까지 왔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 밤거리를 걸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한국말이 들렸고 낯선 냄새가 났죠.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이 낯선 도시가, 이 낯선 나라가 제 딸을 살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가니 유리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유리야, 왜 앉아? 잠이 안 와요. 유리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여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 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유리가 저를 봤어요. 아빠, 수술 잘 될까요? 당연하지. 저는 딸 어깨를 안았습니다. 교수님이 자신 있대잖아. 걱정 마. 무섭긴 해요. 아빠도 무서워. 유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빠도요? 응. 하지만 믿어. 여기 선생님들 믿고 유리 자신도 믿어.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한테, 이 병원한테, 아니면 하늘한테. 그냥 감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유리는 자정까지 금식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미음 한 그릇을 먹었어요. 천천히, 한 숟갈씩.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죠? 유리가 물었습니다. 응. 수술 잘 되면 회복만 하면 돼. 아내가 대답했어요. 오래 걸려요? 6시간 정도래. 6시간. 유리가 천장을 봤습니다. 그동안 아빠, 엄마는 뭐 해요? 기다리지. 뭐.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어요. 무서워 마. 금방 끝날 거야. 유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만약은 없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유리는 꼭 나. 그리고 우리 같이 일본 돌아가는 거야. 일본요? 유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좋은데요. 뭐,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고 병원도 좋고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6시 간호사들이 왔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유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연두색 가운이었습니다. 머리엔 캡을 썼고요. 이제 가볼게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복도를 따라 함께 걸었어요. 수술실 앞까지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리야. 아내가 딸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금방 보자. 네, 엄마.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유리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유리야. 아빠 믿지? 네. 그럼 교수님도 믿어. 곧 끝날 거야. 알았어요, 아빠. 유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는 미소였지만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가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수술 중. 저희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실로 갔어요. 다른 가족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했어요. 아내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시간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제발. 누구한테 빌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제발, 제발만 반복했습니다. 4시간째. 아내가 화장실 가고 없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일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카야마 부장님?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일본 제철 사토 대리였습니다. 사토 군. 부장님. 미안합니다.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뭐라고? 홋카이도 복구 실패하고 본사도 자금난 견디지 못했어요. 어제 법정 관리 신청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직원들은 전원 정리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사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 아니야. 고생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일했던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거리로 내몰렸죠. 제가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아니, 어차피 무너질 회사였어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금은 유리만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5시간째. 수술실 전화가 울렸어요.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봤어요. 곧 끝난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간 15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이준혁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어요. 종양 완전 제거했고 림프절도 깨끗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나카야마 씨.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님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저는 교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교수가 황급히 저를 일으켰어요. 제 일 했을 뿐이에요. 유리 씨가 젊고 건강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회복실에서 유리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야. 아내가 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아빠도 있고. 저도 다가가 유리 이마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죠. 유이야. 형은 이번엔 지켰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
형이 지켰어. 유리가 눈을 뜬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아빠, 응, 유리야. 수술 끝났어요? 응, 잘 됐어. 정말요? 응, 교수님이 완전히 없앴대. 유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살았어요? 그럼 우리 딸 살았지. 유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저희 셋만의 시간을 존중해 준 거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뒤 유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좋은 나라네요. 그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회사가 망했습니다. 돌아가 봤자 일자리도 없었죠. 하지만 여긴 제 딸을 살려줬어요. 그래, 저는 유리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살자. 우리.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정말요? 응. 일본엔 돌아갈 게 없어. 회사도 망했고. 하지만 여긴 유리 살려준 곳이잖아. 아내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 흘리며요. 그날 밤 병실로 옮긴 유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희는 침대 양옆에 앉아 유리를 지켰어요. 여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버리고, 일본 떠나고,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창밖엔 서울 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저희 집이 될 거예요.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나흘째부턴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었고, 일주일째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 저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요. 유리가 제 팔을 놓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유리는 창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여기 정말 예쁘다. 그날 오후, 이준혁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경과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해요. 정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조직검사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완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퇴원 후엔 석 달마다 정기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계속 계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살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 병원 외래로 계속 오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교수가 나가고 저희 셋만 남았습니다. 아빠, 유리가 말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 거예요? 응. 일본은요? 일본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갈 게 없어. 회사도 망했고, 집도 팔아야 할 것 같고. 유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절대로. 그날 밤, 저는 김민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정착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집 구하는 것, 비자 문제, 취업. 모든 게 처음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있어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김민지 씨가 병실로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요. 일단 장기 체류 비자부터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은 병원 근처 원룸부터 알아볼까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유리 씨 완쾌하셔서 제가 더 기뻐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비자 서류, 집 계약, 은행 계좌.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해냈어요. 퇴원 전날 유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일본 친구들한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지.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욕 안 먹을까요? 배신자라고. 욕 먹어도 괜찮아. 저는 유리를 봤어요. 아빠는 유리 살리는 게 제일 중요했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엔 의료진이 나와 있었어요. 이준혁 교수, 김서연 교수, 박민수 교수, 그리고 간호사들. 건강하세요. 유리 씨.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리가 꽃다발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는 의료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였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웃었습니다. 이게 저희 일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병원을 나섰을 때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집으로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가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 저희 집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취업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했으니까요. 여보, 56살에 새로 배우기 힘들지 않아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유리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빨리 늘었습니다. 아빠, 이거 감사합니다예요.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석 달 후 첫 정기검진 날,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재발 징후 전혀 없어요. 아주 잘 회복하셨네요. 이준혁 교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좋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일본에 있을 땐 회사만 생각했는데 여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일본어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됐죠. 월급은 일본 제철 때보다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유리는 한국 디자인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냈고 면접 기회를 받았어요. 아빠, 붙을까요? 당연히 붙지. 우리 딸 실력이 어떤데? 그리고 정말 붙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병원 근처였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하지만 유리는 건강했어요. 정기검진 때마다 이상 없었고 얼굴엔 혈색이 돌았죠. 아빠, 저 완전히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다 나았어.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셋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일본엔 이런 데 없었죠? 있긴 했는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리가 앞서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 엄마, 같이 찍어요.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강물을 배경으로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저희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일본 그립지 않아요? 글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립긴 한데 후회는 안 해. 여기 온 거. 저도요. 유리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기서 아빠가 저 살려줬잖아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년 후 저희는 한국 국적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고 시험 쳤어요. 합격하셨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아내가 울었어요. 유리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이준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나카야마 씨. 아니, 이제 한국 이름 지으셨죠? 나중수입니다. 나카야마를 한자로 옮겨서요. 좋은 이름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직도요? 교수가 웃었어요. 2년 전 일인데요.
평생 감사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제 딸을 살려주셨어요. 제 가족을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사세요. 나중수 씨. 건강하게요. 병원을 나서는데 유리가 전화했어요. 아빠, 어디에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검진 날도 아닌데요.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아, 그래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내가? 네. 이번 달 보너스 받았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밥.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빠, 엄마, 한국 와서 행복해요? 유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 있었으면 유리 못 살렸을 거야.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유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여기가 좋아요. 이제 진짜 고향 같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3년 전 일본 제철 공장에서 폭발음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도, 직장도, 모든 게 사라졌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걸 찾은 시작.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준 이 나라. 감사합니다.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이상 없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통역 없이도 대화할 수 있어요. 때때로 일본 친구들한테 연락 옵니다. 나카야마, 한국 어때? 좋아요. 제 딸 살려준 나라니까요. 배신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언제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딸을 잃을 뻔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나라도, 명예도, 가족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